날 버리고 떠난 남편이 노숙자로 나타났다. 선희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노숙자가 되어버린 남편을 목격한다. 젊은 날 사업으로 그렇게 잘 나가던 남편인데 여자 비서와 불륜을 저지르고 나와 가족을 버리고 떠난 남편이었다.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노숙자로 음식을 구걸하고 있는 걸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겨울바람이 유난히 차가운 날이었다. 선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오래된 가게 간판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깃을 올린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늘 그렇듯 단골 가게에서 채소를 사고 다음 가게로 향하려다 발걸음을 멈췄다. 골목 입구에 낯익은 남자가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허름한 외투와 낡은 모자 사이로 보인 얼굴은 충격적으로 익숙했다. 그 순간 선희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다. 그는 전 남편 태식이었다. 10년 전 젊은 비서와 바람이 나 집을 떠난 그 사람. 한때 잘 나가던 공장 사장으로 자신감이 넘치던 남자. 지금은 초라한 노숙자가 되어 길가에 웅크리고 있었다. 선희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가 다시 멈췄다. 마음속에서 오래 묻어둔 감정들이 뒤섞여 올라왔다. 분노, 당황,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찢어지는 감정.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었다. 태식은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다. 혹시 자신을 알아봤을까? 선희는 숨이 거칠어지는 걸 느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태식 씨 맞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이 컸다.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른 얼굴엔 거친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두 눈은 흐릿했고 그녀를 보자 깜짝 놀라는 것 같았지만 곧 시선을 피했다. 입술은 말랐고 손은 차가움에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짧게 말했다. 가던 길 가. 그 말조차 힘겨워 보였다. 선희는 마치 가슴을 세게 얻어맞은 듯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봤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눈앞의 남자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보였다. 부서진, 지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시장의 소음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들리지 않았다. 선희는 무거운 숨을 들이쉬며 다시 말을 건넸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태식은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듯 올렸다가 그대로 외면했다. 대답하지 않으려는 몸짓이었다. 선희는 마음이 점점 복잡해졌다. 과거의 배신을 떠올리면 금방이라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10년 만에 다시 본 그의 몰골은 그 생각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선희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태식은 몸을 움츠리며 거리까지 물러섰다. 까지라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쉰 소리였지만 분명했다. 선희는 다시 멈춰섰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며 지나갔다. 그녀는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얻은 듯 마음이 쓰라렸다. 도움을 거부하는 그의 태도 때문인지 그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상태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더 다가가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장바구니를 다시 들어 올리고 천천히 뒤돌았다. 발걸음은 느렸고 시장의 소음은 멀리서 울리는 듯했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간단하지 않았다. 긴 세월 동안 잊으려 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 감정이 연민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본 광경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전날 본 태식의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다. 이불 속에 누워 있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분식집에 들러 잠깐 정리를 한 뒤 발길을 시장 쪽으로 돌렸다. 이유를 따져보면 오래된 상처를 다시 확인하는 일일지도 몰랐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골목 입구에 도착하자 어제 보았던 자리 그대로 태식이 앉아 있었다. 웅크린 어깨가 더 작아진 듯 보였다. 선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다가갔다. 어제처럼 말없이 돌아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걸음 앞에서 멈춘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따뜻한 데로 잠깐 가요. 뭐라도 먹고. 태식은 머리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듯 미세하게 몸을 움찔했다. 그는 느리게 고개를 돌리며 선희를 바라봤다. 표정은 놀람도 반가움도 아닌 그저 피곤함과 부담스러움이 섞인 얼굴이었다. 왜 또 왔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겼다. 선희는 두 손을 가볍게 모으며 말했다. 그냥 이러고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태식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신경 쓰지 마. 난 괜찮아. 그는 말 끝에 작은 웃음을 지었지만 그것은 자신을 숨기기 위한 허탈한 미소였다. 그의 옷은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기엔 너무 얇았다. 손은 심하게 갈라져 있었고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고 더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다.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잠깐만 이동해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태식은 갑자기 몸을 뒤로 빼며 손을 거칠게 내저었다. 그냥 가. 왜 자꾸 신경을 써? 나한테 그럴 이유 없어.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컸고 곁을 지나던 사람들이 흘끔 돌아보았다. 선희는 순간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격한 반응 속에서 자신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더 크다는 것을 느꼈다. 잠시 뒤 노숙인 쉼터에서 봉사를 하는 강노인이 다가왔다. 그는 담요를 들고 태식의 어깨에 살짝 걸쳐주며 말했다. 또 그러고 있네, 태식 씨. 몸 좀 사려야지. 선희를 바라본 강노인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도 이랬어요. 요즘 더 기력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선희는 강노인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도움을 거부하는 이유 혹시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엔 두려움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다. 강노인은 잠시 태식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자존심이죠. 그리고 죄책감. 마음속에 묵은 게 많아요. 태식은 그들의 대화가 들린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도움을 받아들이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떨면서도 고집스레 외면했다. 가라고 했잖아.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선희는 더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태식의 얼굴엔 오랜 시간 쌓인 후회와 고단함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도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그녀는 다시 한번 뒤돌아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태식은 단순히 고난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조차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선희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늦은 오후 지선은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남편이 노숙자가 된 이유를 더 정확히 알고 싶었다. 그녀는 오래전 알고 지내던 남편의 후배에게 연락을 받았고 오늘 그를 만나기로 했다.
버스에서 내린 지선의 걸음에는 약한 떨림이 있었다. 후배와 마주한 지선은 조용히 의자를 끌어당겼다. 그의 표정은 어둡고 한숨이 깊었다. 지선 누나 형님 이야기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후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숙자가 됐다는 것만 들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선이 차분히 물었다. 나레이션이 흐르듯 후배는 전 남편 준호의 몰락을 풀어놓았다. 준호는 사업이 최고조일 때 젊은 비서와 가까워졌고 그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다고 했다. 후배의 말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지선은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라 마음이 먹먹해졌다. 후배는 준호가 비서에게 정신적으로 휘둘렸다고 했다. 칭찬 몇 마디에 마음을 뺏긴 준호는 가정에 소홀해졌고 결국 비서를 믿고 중요한 결정들까지 넘겼다. 그 시기는 지선이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에게 닿지 않던 시간이었다. 나레이션처럼 그의 몰락은 빠르게 이어졌다. 사업은 엉뚱한 투자로 흔들렸고 자금 회수가 막히면서 회사는 순식간에 기울었다. 형님, 마지막엔 거의 혼자였어요. 비서도 사라지고 술에만 기대서 버티려고 했죠. 후배의 목이 잠겼다. 지선은 눈을 감았다. 깊은 피로와 허탈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후배에 따르면 준호는 자존심이 강해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남자답지 못하다는 말이 들릴까 두려워했고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지선은 그 모습이 너무 쉽게 떠올라 마음이 더욱 쉽게 무너졌다. 그는 늘 강한 척했지만 속은 누구보다 약한 사람이었다. 사업이 완전히 끝난 뒤 준호는 빚독촉을 피해 숨어 지냈다. 술집과 싸구려 여간을 떠돌다가 결국 거리에서 잠을 청하기 시작했다. 후배는 몇 번 도우려 했지만 준호는 그를 밀어냈다. 나 같은 놈을 왜 도와 그냥 잊어. 이렇게 말하며 등을 돌렸다고 했다. 지선은 말없이 후배의 이야기를 들었다. 손등을 가볍게 만지작거리며 감정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오래 묻어둔 감정들이 천천히 올라왔다. 배신의 상처와 함께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연민이 뒤섞였다. 그녀의 숨이 길어졌다. 누나 형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누나가 가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후배의 말이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지선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나도 이제는 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지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후배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 묵힌 응어리를 마주할 시간이 왔다는 묘한 확신이 일었다. 노숙자가 된 전 남편의 삶은 그녀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깊은 절망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절망은 결국 두 사람의 오랜 인연과 비극적인 잘못들 위에 쌓여 있었다. 지선은 차가운 바람 속을 천천히 걸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마음을 흔들었고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결심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저녁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지선은 후배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전 남편 준호가 자주 머문다는 공원 근처로 향하는 길이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서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늘어졌고 그녀의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다. 낯설지 않은 불안이 가슴에 조용히 떠올랐다. 공원은 어둑했고 곳곳에 사람들이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잠을 청하고 있었다. 지선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더듬으며 준호의 흔적을 찾았다. 움직임이 거의 없는 공원에서 벤치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남루한 외투를 걸친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지선은 멈춰섰다.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까이 다가가자 남자의 어깨가 오르내리는 호흡이 보였다. 얼굴은 긴 수염에 가려져 있었지만 지선은 한 번에 알아보았다. 그 남자의 어깨선과 앉은 모습은 오래전 함께 살던 그 사람 그대로였다. 그녀의 손끝이 서늘하게 식었다. 준호 씨? 조심스러운 호명이 공원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침침한 눈동자가 흔들리며 지선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다. 얼굴은 크게 수척해졌고 피부는 거칠어졌다. 지선은 그 모습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한때 자신감과 활기가 넘쳤던 남자가 이렇게 변해 있었다. 지선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놀람과 두려움, 부끄러움이 뒤섞인 기색이 그대로 드러났다. 나레이션처럼 지선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얼어붙은 듯 하얗게 굳어 있고 오래 씻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그를 지나쳤는지 그녀는 말 못할 슬픔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흔들리게 두지 않으려 했다. 오랜 상처까지 더해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억지로 붙들었다. 오랜만이야, 준호 씨. 많이 힘들었지? 지선의 말은 따뜻했지만 담담했다. 준호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지선 앞에서는 숨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듯했다.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입술을 떨며 겨우 소리를 냈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그의 말에는 깊은 후회와 스스로에 대한 증오가 담겨 있었다. 지선은 그 마음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약한 바람이 지나갔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묵은 시간이 고요하게 흘렀다. 지선은 그가 눈을 들어 자신을 바라보길 기다렸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숨을 내쉬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그 바보 같은 짓들 모두 내 탓이야. 나레이션처럼 그 고백은 버거운 무게를 품고 있었다. 지선은 그의 말에 단번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준호의 어깨 위에서 묘하게 작아진 사람의 기운을 느꼈다. 그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무너져 있었다. 변명하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미안해. 너한테 상처 준 것들 다. 준호의 목소리는 끝에서 갈라졌다. 지선은 그의 말에 눈을 감았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갈등하던 감정들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배신의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 눈앞의 준호는 더 이상 그녀가 한 그 남자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끝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런 말하는 게 늦었다는 거 알아.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준호의 떨리는 시선이 지선을 향했다. 지선은 조용히 숨을 내쉬고 말했다. 준호 씨, 나도 여기 오기까지 오래 걸렸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조금만 더 얘기하자. 그 순간 준호의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지선은 그의 옆에 앉은 채 차가운 밤 공기를 함께 견뎠다. 두 사람의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의 문은 아주 조금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재회는 앞으로 두 사람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첫걸음이 되고 있었다. 밤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지선은 준호의 어깨에 걸친 얇은 외투를 바라보며 마음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손을 움켜쥐고 있었고 손등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지선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의 호흡을 살폈다. 준호의 숨은 고르지 못했고 기침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그 기침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고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선은 조용히 물었다.
준호 씨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야? 그는 시선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조금 감기 기운만 있는 거야. 그러나 지선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1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다. 준호가 불편할 때 몸을 움츠리는 습관, 숨을 가다듬는 방식, 심지어 눈을 피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다. 하지만 그는 예전보다 더 약해져 있었다. 마치 작은 충격에도 쓰러질지 모르는 가느다란 촛불 같았다. 나레이션이 조용히 흐르듯 지선은 준호의 현 상황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술에 의지하며 떠돌던 생활, 추위 속에서 보낸 밤들, 영양도 없는 식사들, 그 모든 것이 그의 몸을 천천히 무너뜨렸을 것이다. 지선은 마음이 차갑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목을 감싸듯 쓰다듬었다. 그 손짓에는 숨기려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지선아, 나 이제 내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 이미 많이 실망했을 텐데. 그의 말은 가늘고 힘이 없었다. 지선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묻는 건 내가 9번 넘어져도 살아있는지 그게 걱정돼서 그래.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바람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눈빛이 흔들렸다. 나레이션처럼 그는 자신의 비밀을 더 이상 숨길 힘이 없어 보였다. 무너진 자존심과 깊은 후회가 그의 표정을 웅크리게 만들었다. 사실 그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며칠 전에 병원에서 나왔어. 폐렴이래. 오래 방치해서 많이 안 좋다고 의사도 조심하라고 했어. 지선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그 말을 하며 마치 죄를 고백하듯 떨고 있었다. 병원 종이봉투를 꺼내 보여주는데 종이 모서리는 구겨지고 젖어 있었다. 그 종이가 준호가 지나온 시간을 그대로 말해주는 듯했다. 지선은 그의 손에서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글씨는 흐릿했고 약 처방은 거의 다 복용하지 못한 흔적이 보였다. 약은 제대로 챙겨 먹었어? 그녀가 묻자 준호는 작게 고개를 흔들었다. 돈이 없어서 밥 먹기도 힘든데 약까지는. 그 말은 바람보다도 더 가늘었다. 지선은 눈을 감았다. 마음 한가운데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갈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비서와의 일 배신, 몰락 그 모든 과오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때의 준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까지 버티기 위해 싸우던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지선은 조용히 말했다. 준호 씨, 나랑 같이 병원에 가자. 더 늦기 전에 치료부터 받아야 해. 준호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 그런 거 받을 자격 없어. 너한테 폐만 끼칠 뿐이야. 지선은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차갑고 거칠었다. 자격 같은 건 없어도 돼. 지금 필요한 건 치료야. 그리고 사람답게 다시 숨 쉴 힘을 찾는 거야. 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지선의 손을 붙잡았다. 그 작은 떨림에서 지선은 준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의 조각을 느꼈다. 지선은 천천히 일어섰다. 오늘은 같이 가자. 멀리 가지 않아. 내가 옆에 있을게. 준호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약한 움직임이었지만 그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첫 변화였다. 지선은 결국 그를 부축해 공원 밖으로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 길게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오래 멈춰 있던 인연이 조용히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병원 복도를 걷는 동안 지선은 준호의 걸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절실히 느꼈다. 그의 몸은 한 걸음마다 흔들렸고 숨도 쉽게 가빠졌다. 지선은 그의 팔을 단단히 잡고 천천히 걸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풍겨왔다. 준호는 그 냄새만으로 긴장한 듯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았을 때 준호는 고개를 푹 숙였다. 마치 자신이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죄라도 되는 듯했다. 지선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다. 눈앞의 남자는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고 동시에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삶의 끝에서 겨우 버티는 사람처럼 보였다. 준호 씨, 조금만 기다리면 돼. 지선이 부드럽게 말하자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지선은 고개를 저었다. 대답 대신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둘을 불렀다. 지선은 준호를 부축해 천천히 들어갔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준호의 상태를 묻기 시작했다. 준호는 처음엔 말문을 열지 못했지만 지선이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자 조금씩 증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의사는 청진기를 댄 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폐렴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이미 만성으로 넘어간 부분도 있어요.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지선의 가슴이 순간 무겁게 내려앉았다. 준호는 잔뜩 굳은 얼굴로 의사의 말을 들었다. 그는 수치스러운 고백을 하듯 작게 말했다. 제가 약도 제대로 못 먹었고 쉰 적도 별로 없어서. 의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미루면 위험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그 말에 준호는 순간 크게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병실에 눌러 앉는다는 사실 자체를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폐가 될까 두려운 아이처럼 어깨를 잔뜩 웅크렸다. 지선은 그런 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입원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선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준호 씨, 그건 나중 문제야. 지금은 몸을 먼저 살리는 게 중요해. 지선아, 너한테 내가 얼마나. 괜찮아. 지금은 아픈 얘기보다 필요한 얘기만 하자. 지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가능하면 준호가 수치심에 더 빠지지 않도록 배려했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준호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의사는 입원 서류를 건네고 자세한 검사 일정을 설명했다. 피검사와 엑스레이, 호흡기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준호는 설명을 듣는 동안도 손을 잡고 움켜쥐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 모습을 지선은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진료실을 나온 뒤 준호는 잠시 복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지선아.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내가 나 위에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 지선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렇지. 의무는 없어. 하지만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전에 너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긴 힘들어. 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듯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선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가자. 병실로 올라가자. 치료받아야지. 준호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그의 손이 지선의 손을 아주 약하게 잡았다. 손바닥은 거칠고 힘이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랜 세월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둘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지선은 준호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준호가 무너진 건 단지 사업 실패가 아니라 오랜 세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병 때문이라는 것을. 지선은 조용히 말했다. 준호 씨, 이번엔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에 준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오랜 절망 속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작은 희망이었다. 병실 창밖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준호는 침대에 앉아 담요를 두른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안정된 듯했다. 지선은 그의 곁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다.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은 아직 차가웠지만 어제보다는 덜 떨렸다. 오늘은 좀 괜찮아요? 지선이 부드럽게 물었다. 준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응, 지선아, 내가 있어서 조금 버틸 힘이 생긴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레이션처럼 지선은 준호를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떠올렸다. 배신과 이별, 그리고 몰락한 삶. 하지만 지금 그 앞에는 무너졌지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번엔 두 사람 모두 혼자가 아니라고. 서로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준호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미안해, 지선아. 내 모든 잘못 때문에. 괜찮아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선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다. 눈물은 오래 참아온 후회의 흔적이었다. 지선은 그의 등을 살짝 두드리며 따뜻하게 지켜주었다. 병실 안에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온기가 퍼졌다. 몇 시간 후 간호사가 들어와 약과 식사를 챙겼다. 준호는 처음엔 어색하게 손을 움직였지만 지선이 옆에서 도와주며 조금씩 받아들였다. 나레이션처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준호에게 삶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고 있었다. 밖에 햇살이 조금씩 밝아졌다. 지선과 준호는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긴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희망과 연민으로 채워졌다.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다시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지선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지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응, 이번엔 나 혼자가 아니네. 나레이션처럼 병실 창문 너머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 실패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와 지선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